안녕하세요. 최부신 구독자 여러분.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의 최상욱입니다. 지금 촬영은 8월 7일 월요일에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을 8월 7일 월요일 19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뉴스와 또 시장 동향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담았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올라오는 글들을 먼저 보고 한 주간 동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8월은 요약하면은 청약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H 문제가 요즘에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LH는 정말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노답인 그런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LH는 해체 분리하는 게 정답인데 LH의 비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17년 이후부터 많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21년에 개혁 방안을 발표했었지만 그걸 아직 수행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LH는 정말 분리 해체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서울에 청약이 있는데 서울 청약 중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청약이 조금 붐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네프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로 추가로 또 설명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LH 난국이라는 거, 그리고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를 지금 좀 하고 있다고 하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량판이라는 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8월 청약 많아졌고요. 라그란데가 여기 임박하는 거고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 반포 지역 그사세긴 하지만 엄청난 그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면 역전세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도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이게 10월부터 바뀔 예정인데 그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이 만 55세 이상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부터 주택연금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거를 분석하는 글들을 썼었는데 지금 벌써 1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주택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연금화하는 부분 저희 분석왕에서도 노후 대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좋아질 예정이긴 해요. 물론 뜯어보면은 개선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또 노인 빈곤 이슈는 저희 분석왕 채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되니까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최대의 조회수가 나온 채널이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게요. 설계부터 감리까지 LH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검단 안단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난 다음부터 유사한 구조, 무량판으로 이어진 주차장 부분이 무량판인 LH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발주 현장에 대해서. 그랬더니 91개 현장에서 16%에 가까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전단 보강근 누락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타입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보시면은 전단 보강근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전단 보강근이어가지고 이거를 개념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무량판 구조는 그리고 이게 주거부랑 주차장부가 있는데요. 주차장부에만 주로 쓰여요. 왜냐하면은 주거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벽식 구조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분을 무량판으로 쓰는 거고 이걸 또 왜 쓰냐? 이게 공법적으로 장점이 있으니까 LH가 기술 발주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민영아파트 주차장은 PC 구조라고 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쓰는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기둥 위에 보가 얹어지는데 이 무량판은 기둥 위에 바로 슬라브가 얹어지기 때문에 이 슬라브가 이 뾰족한 기둥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기둥 주변을 보강하지 않으면 펀칭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부분이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벽식이다, 기둥식이다. 여기 이게 기둥이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거든요. 보라는 선재를 만들어 놓고 선 위에 슬랍을 얹히기 때문에 점으로 받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넓은 면적으로 받치게 되는 거고요. 무량판은 이렇게 기둥으로 받치게 되거든요. 요 위에 바로 슬라브가 얹혀지니까 펀칭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가위대고 자르는 것처럼 이런 거를 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과적이 생기면 전단이 생기죠. 사실은 이 슬라브 두께는 보통 18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슬라브가 엄청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슬라브는 설계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검단 사고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에 흙이 2.1m가 성토됐으니까 흙이라는 게 물먹은 흙은 콘크리트만큼 무거운데 180mm 슬라브로 2m의 콘크리트가 꽉 채워진 거를 그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그 정도 무거운
과하중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무너져서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기둥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둥도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상다리도 같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부가 약하고 기둥은 단단했다면은 슬라브만 이렇게 내려앉았을 건데, 그 지하 1층이 붕괴되는 패턴을 보면은 기둥도 같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너무 무거운 게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터졌다는 건데, 지금은 마치 그냥 멀쩡한 슬라브가 주저앉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국토부가 짜놓은 프레임에 많은 분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단 보강근은 이런 식으로 슬라브 주근이 쭉 배치가 되면은 철근 그 기둥 방향으로 사선으로 추가적으로 깔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 그림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왼쪽에 한 번 더 영상 띄울 텐데, 철근 빠지면 건물 무너지냐, 요 포스팅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이게 아니죠. 뭐냐면은 설계 오류도 있고 시공 오류도 있고 감리 오류도 있는데, 설계와 감리 부분에서 전관 예우 관행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공사 과정에서 선정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라든가 의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도 못했지만은 시공뿐만 아니라 보니까 전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건 중에서도 설계가 10건이나 문제가 되니까 이거 설계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시공 문제도 5건인데, 그럼 시공은 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시공 감리도 책임인데, 그럼 시공과 시공 감리가 동시에 책임을 짓게 되는 거니까 그럼 설계와 감리 쪽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정관예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검단의 경우엔 구조기술사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담당했다 의혹, 이거 그냥 의혹이죠. 그래서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쭉 있고요. 국토부가 발표한 LH 15개 단지의 감리회사들 명단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건원이나 광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설계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5개 단지는 LH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이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들 보면은 감리가 실패한 15개 단지 중에서 LH가 직접 감리한 것도 5개 단지였는데 LH 감리 실패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그 충족해야 되는 인원수의 절반만 임무 수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과소한 인원이 투입이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LH가 공사 용역, 그러니까 감리사나 설계사를 용역을 평가하고 심사할 때 이제 아예 손을 떼고 싶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감사원 감사 중에서 LH와 LH를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해서 근무 중인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총 332건, 설계에서 193건, 용역 종합 심사 낙찰제 139건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위원 선정 공개부터 퇴직자와 내부 심사위원 사이에 통화한 현황. 그러니까 퇴직을 한 직원이 재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부 직원이랑 통화한 현황이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건축 설계의 경우에는 아까 요 300건 중에서 30건에서, 용역 낙찰제는 28건에서 따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이 심사평가 전에 사전 접촉 설명 비리 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때 아무도 사전 접촉 없었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사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전관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발주하는 쪽에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쉽게 얻어가면은 낙찰이 편해지거든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발주처, 그러니까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입찰자가 알 수 있게 되니까, 마치 수험생이 그 출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출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제를 알려주진 않지만 출제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나는 뭐 삼각함수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수험생들의 자질을 테스트해보려고 해. 그러면은 삼각함수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화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리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접 감독한 5개 현장도 감리 실패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H가 이게 민영 업체들이 설계했던 거고 우리는 그냥 발주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제 현장이 나왔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불똥이 민영 아파트 무량판으로 튀고 있는데요. 민영 아파트도 무량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 중에서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을 한 데가 293곳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 중에서도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무량판으로, 와, 나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주거동까지 무량판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건물은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동이 무량판으로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완전 순 기둥식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맞나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요거까지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거동 부분은 통상 무량판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주거동을 무량판을 썼다는 거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시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설계를 주거동을 무량판으로 한 이유는 뭐 그런 거를 조금 권장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동의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과 달리 그 세대 사이에 그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코어라는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그 둘러싸고 있는 코어 부분은 아주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메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전체 건축물에 거의 뼈대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뼈대처럼 작동을 한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 건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무실 건물에서 가장 단단한 지역이 그 엘리베이터 코어동이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코어동에서 그 기둥식으로 쭉 세워가지고 슬랍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몇 층 이렇게 위로 쭉쭉쭉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동 부분에서는 전담보강근이 기둥 옆으로 사실 배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동에 전담보강근이 배력이 되고 있지 않는데, 없어도 되니까 배력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걸 굳이 조사해야 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불안하게 없는 철근 배강을 안 해도 되는 지역에서 안 돼 있는데 그것까지 조사해야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뭐 지금 무량판이 마녀사냥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이 그래서 설계도면이랑 구조도면 검토한 다음에 설계와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도면상에 없어야 되는 게 없는데 그거를 전수조사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철근을 누락하고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외국인 인력이 건설 현장에 많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관 예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건설공사 퀄리티가 좋은 나라도 외국인 인력들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 인력에게 일을 잘 못 시키는 결국 건설사의 기술력 문제인 거예요. 건설 관리 매니저의 기술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나 미국을 가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만나는 아시아계, 라틴계, 중동계 그런 인력들인데, 그런 인력들을 써가지고 더 멋있는, 더 위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일한 사람의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인력이 현장에 많으니까 현장 개판이다, 이 얘기는 건설사 스스로 나 그 외국인 인력을 관리할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주택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해외 건설 현장을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번 로테이션 돌려서 숙련된 그런 공사 관리 스킴을 배워오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공사를 배우면은 이게 입으로만 공사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로만 하게 되니까.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8월은 청약의 달이죠. 일단 청약이 이번 달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름이 비수기인데 상반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부동산 124에서도 보면은 서울에도 7,000세대 이상 8월 공급한다. 전국적으로도 8월 달에 3만 세대 이상 공급할 예정이고, 지방도 드디어 14,000세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죠. 사실 올해 시작할 때 이게 월 15,000건 정도 되잖아요. 월 15,000이 연간 18만 건인데 올해 목표는 33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16만, 지방 16만이에요. 근데 지방 16만인데 5,000건씩 분양했으니까 지방 6만밖에 분양 못하고, 많이 분양해도 지방 한 10만. 그래서 올해 지방 목표는 3분의 2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요 13,000, 14,000이 어떻게 소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양은 지금 잘 되고 있죠. 분양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다 다뤘지만 롯데캐슬 이스트폴 1순위 경쟁률이 막 200대 1, 100대 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고요. 4만 명 넘는 그런 청약 통장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제일 관심이 가는 단지는 레미안 라그란데라는 단지인데요. 이거는 25년 1월 입주 예정이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920가구가 일반 분양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이어가지고 조합이 각 주택을 가지고 있고 1분이 이 정도 됩니다. 1분 920세대는 꽤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특별 공급하고 16일에 1순위 청약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로 포스팅도 썼어요. 잠깐 클릭해서 봐볼까요?
그 임운동에 보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네프콘에 포스팅을 썼는데 요거는 요 포스팅으로 임운동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회기역이 있고 여기 외대가 여기 있거든요. 외대 압력이 여기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그 외대를 다녔어가지고 제가 외대를 종종 놀러 갔었는데 물론 그 고등학교 후배는 여자였습니다. 아련하다.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동네가 단독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밀집된 지역이고 지금 가도 보면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문 뉴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뉴타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문동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인데 뉴타운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도 많이 그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 1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전부 바뀔 예정이고요. 그 이렇게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높은 분양가로 화제를 모은 지역이 자양동인데 이게 광진구에 있습니다. 구의자양지구. 네, 성수동 성수재정비 촉진구역도 있고요. 아직 뭐 분양이나 이런 건 한참 남았지만. 그리고 8월에 3천, 4천 세대급 대단지가 이문 뉴타운인데 서울시 뉴타운들이 다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에 부동산 책 처음 썼을 때 여의도에서 신길 뉴타운 분양하는 레멘 에스티움 홍보물을 나눠줬었는데 뭐 신길이 중국인들 가는 데잖아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도 도대체 이문동이 어디 있는 동네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재개발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종전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패턴이고요. 청약홈을 보면 레미안 라그란데 14일이고 여기 1순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일정은 일정이고요. 여기 라그란데 입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다 바뀌게 되면은 거의 만세대급 대단지들 뉴타운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장이 뉴타운이고요. 요 아래로 내려오면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 뉴타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왼쪽으로 가면은 기름 뉴타운이 나와요. 요 서쪽으로 한참 가면은. 그래서 강북 지역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 장인 뉴타운 아직 안 돼 있고 이문 뉴타운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뉴타운들이 이번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인 뉴타운 중에서도 몇 개 단지 이미 분양을 했고 그 사랑교회로 유명한 그 정과한 목사 때문에 사랑교회로 유명한 여기 사랑교회가 요 장인 뉴타운 쪽에 있는데 그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1호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그 서울 소위 구도심, 서울 구도심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요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문은 그래서 제가 멘토링에 한번 조금 담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일제히 바뀌고 있다. 바뀔 예정인데 사람들은 바뀌기 전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바뀌고 나면은 굉장히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 다만 분양가는 제가 이 포스팅에도 썼는데 분양가 계산하는 방법도 썼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청약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싸진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은 당연히 분양이 잘 되는데 광명도 잘 됩니다. 사실 광명도 구도심이 다 바뀌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광명이 높은 분양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은 분양가에 어쨌든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후에도 경쟁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당첨자 포기하거나 해서 그 예비자한테도 순위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광명도 보시면은 여기 철산 주공부터 철산, 하안동, 소화동 이렇게 쭉 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광명 구시가지인데 광명 구시가지가 일제히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 역시 성남시라던가 수원시가 겪었던 그 길, 어떻게 보면 성남 수원시는 서울시가 겪었던 길, 구도심이 재개발되는 거, 그거를 순차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서울이나 서울 인근 청약은 엄청 과열 중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는 23년 6월에 비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 매수 비중이 6월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26% 넘었습니다. 통상 20%인데 그 5분의 1인데 지금은 4분의 1 넘어가지고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이 서울 주택을 사는 거고요. 이거는 서울을 더 중요하도록 중시하도록 설계된 부동산 제도 영향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 청약은 호황, 또 서울 인근까지는 호황, 지방 청약 불황 이런 그림이 이어지는 거고요. 8월에 지방 청약이 많기 때문에 지방 청약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을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방에 사무실도 안 내가지고 돈이 서울로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막 호황인 그런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구조를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방이 소외되는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오히려 저평가 단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요즘 특징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의 네프콘에서는 다음 시즌에는 지방을 좀 더 분석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쪽 가격 강세에 있었다는 거 그거 있고요. 그거 넘어가도록 할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역전세가 왔는데 일단 전세보증금을 못 주니까 이분들이 저처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펼쳐졌을 때 저처럼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월세를 제한받거나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뭐 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그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게 주요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는 주택연금인데요. 이 주택연금 제도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17억 정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다만 연금 지급액은 시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맹점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세 17억인 주택이고 공시 12억이어서 시세 17억으로 연금을 받고 싶은데 연금 지급액을 할 때는 시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12억이 넘는 집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연금 지급액을 시세 기준으로 늘려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모기지여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대출이라는 게 LTV 100%인 대출이 없잖아요. 시세 10억인데 대출 10억을 해주는 집이 없잖아요. 보통 70% 해주지 않습니까? 시세 10억이면은 70%인 7억까지 최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기지 역시 똑같은 컨셉입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을 갖고 오면은 이 주택의 담보가액은 70%랑 60%이기 때문에 이 70이나 60%인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모기지를 주게 되니까 실제 시세보다는 더 적은 퍼센티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더더욱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100%인 담보 물건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높아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입 대상을 넓혔잖아요. 가입 대상을 넓혔고 그리고 이게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이 주택연금 제도 자체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금 금액을 확정 지어 버리면은 그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원래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구간에는 오늘 10억인데 이게 11억, 12억 갈 거면은 올해 가입하지 않고 11억, 12억 되면 그때 가입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10억이 혹시 9억, 8억 갈까봐. 왜냐면 긴 시계열에 걸쳐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냥 묶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요새 가입을 조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의 가입도 되게 그 시장을 보는 뷰랑 연결돼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쨌든 대상을 좀 더 넓혀줬으니까, 뭐 재밌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다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주택을 청산하게 되면은 청산가치가 생기는데 그 청산가치 생기는 부분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에 대해서 다 못 챙기는 건 아닙니다. 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스트리밍은 최상업 부동산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문동 관련해서 올린 칼럼이라든가 분양가격, 이 분양가에 대한 그 적정가 평가하는 방법들 그런 포스팅도 네프콘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도 조금 같이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다만 8월 들어서부터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숫자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동안에는 단기 급매도 이런 물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상반기 동안에 상당한 회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굳이 처분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매도자 측에서 좀 시장을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실제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앞으로 더 위축이 거래량은 좀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수요 쪽에서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월 들어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전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택 구입 매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얼추 9월경이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상 거의 종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례론이 종료됐을 때 현재와 같은 그런 주택 수요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주택 시장이 조금 위축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2월과 다르게 2월에 특례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와 다르게 굉장히 시장이 자신감에 조금 차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 위기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처럼 비싼 자산을 그냥 올라가니까 살 것 같고 내려가니까 그냥 뭐 팔고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려는 자산이 얼마나 비싼 건지 이 비싼 거를 내가 얼마나 주고 살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주택이 40년치 임차료를 일시불로 예납하는 건데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수록 못 벌더라도 안 잃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뭐 저의 그 시장 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요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섰는데 그 돌아선 시장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상반기에 있었던 금리 인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금리 상승이 있고 시장금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화됐을 때 결국은 그 바디블로우 잼 맞는 것처럼 체력이 지쳐서 탈진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파고를 일단 한번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 대응에도 늦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요 국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청약은 분상제로 발주하기 때문에 청약이 가장 그 최1순위 주택 취급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사실 이 투기과열 지역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구매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 투기과열 지역에서 분양하는 그 분양가 상한제 청약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공공분양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 갖지 마시고 그냥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주택들은 최소한 2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부동산 스터디 내용은 네프콘에 텍스트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영상을 좀 자세하게 글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에 나와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